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 한국개발연구원 박종호 전문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3부에서 중형 피해자들 대리인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당연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의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는데 보복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보복이죠. 사실 통상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국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게 통상적인데요. 이번은 아주 특이하게 이제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주 특이점인데요. 일본 내부의 반응은 이번 보복은 강제징용, 그다음에 위안부 관련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그다음에 해상 초기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조치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일본 내부의 많은 분위기들은 방금 열거해드렸던 그 예. 네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금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 조치 못한다. WTO 위반 아니다고 하는데 뭔 약속을 우리가 안 지켰으며 왜 이게 WTO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건 WTO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건 그동안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배상이 끝난 거고 그다음에 강제징용이나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합의가 된 건데 그걸 또 들고 나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WTO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판결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속히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규제하려고 하는 게 당장 7월 1일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움직임이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네. 왜 우리 정부는 대비 못했냐라고 우리 정부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시 보복을 하는 기조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호무역이 이렇게 만연되고 서로 간에 이제 보복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는 결국은 양 국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어부지리는 제3국가에게 반드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많은 외국의 전례에서도 보이는 조치를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제 외교 또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을 일본이 7월 22일인가요? 중순에 있는 참여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혐한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때리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내부에서 이제 일본 산업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보면요. 지금 반도체 소재 3개 부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2개 정도를 더 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웨이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추가로 이제 제재를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섬코라든가 시네츠 화학 이 2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53% 즉 과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도 호야랑 울코트라는 곳에서 또 역시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 두 부품마저도 수출 규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는 거는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소재 관련한 부품을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선거가 끝나도 계속해서 보복 조치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추가도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조차 아베 정부의 이런 결정을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지, 진보, 보수지 가릴 것 없이 다 비판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할 경우에 일본 기업의 부메랑이 돼서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과점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요. 근데 반도체는 이미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과점을 하고 있는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반도체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고요. 예. 당연히 일본도 주력 생산품이 IT 계열의 전자제품인데 당연히 우리에게 커다란 의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일본도 당연히 타격 아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어떤 경제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합리적인 논리 속에서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트럼프 따라하는 겁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뭐 아베 속내를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 어떤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치밀한 계산 속에서 합리성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일본도 좀 오판하거나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어쨌든 경제 보복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수입 대체제가 없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좀 대체제가 뚜렷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핵심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사실 과점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부품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대안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SK 실트론이라든가 SKC라든가 SNS텍 이런 뭐 부품 소재에 관련한 반도체 부품 소재에 관련한 회사들이 나름대로의 뭐 9%에서 몇 %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수급량을 다 채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씩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그래서 총 6조 원을 추가 투입해서 반도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빨리 보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몇 년 전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겪을 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당시 일본이 대체 소재를 찾거나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서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계기를 삼아도 된다. 그렇죠. 이게 잘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 틀었을 때 수돗물 나오는 집에서는 우물 안 파놓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처럼 갑자기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올 경우가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우물을 파는 행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6조 원을 투여해서 이런 나머지 부품 소재 부분에서도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건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에게도 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부품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오히려 한 산업 부분에서 정부의 이렇게 직접적인 뭐 보조금이라든가 부양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게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어떤 무역에 또 역행한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분을 잘 활용해서 국산화를 더욱더 장려하고 진흥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저희가 이번 일본의 결정은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일본의 기업에도 손해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만일 이게 조금 장기간으로 사태가 벌어지면 네.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들 그 국가들 봤을 때 일본하고는 앞으로 조금 이 교역을 줄여야겠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저렇게 보복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 두 국가 간의 상호 간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교역량이 줄어들면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제3국가가 반드시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다면 내년부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아하.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수급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장기간 끌리는 건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 그 중국의 항구시보 보도를 보니까 중국 측에서 일본의 이런 결정을 상당히 비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미국과 이 무역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그 미국하고 또 대비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중국 분명한 것은 중국의 반도체 부분의 어떤 업체에게선 이게 호재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에는 호재일 네. 수도 있겠다. 네. 예.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전략을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G20
회의에서 일본이 이게 너무 보호무역으로 가면 안 된다. 자유시장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앞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전 세계가 참 재밌는데요.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데요. 예. 그런데 뒤에서는 다 보호무역을 굉장히 다양한 수법과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무역을 했었을 때는 해당 국가들이 비교우위 혹은 절대우위가 있는 품목에 특화해서 각각 그것을 생산하고 상호 간에 교역을 하는 것이 그 교역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전제인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비교 우위 또는 절대 우위가 있는 품목이라는 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60년대 50년대로 따지면 우리는 농산물만 생산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수준의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서 자신들의 절대 우위 또는 비교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국가들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선진국에서도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마저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한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베트남하고 교역을 체결하고 나서요, 베트남산 민물고기인 메기 있지 않습니까? 예. 메기의 수출량이 미국의 5배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5년 동안 9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메기 민물고기를 생산하는 어촌 마을에 많은 어부들이 큰 피해를 본 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부들이 백악관이나 또 미국 의회에 찾아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벌써 베트남하고 무역협정은 체결이 된 상태라서 이걸 뒤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베트남산 민물고기 메기를 원래 메기를 메기라고 표기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메기의 영어 학명이 이제 catfish라고 하던데 그걸 catfish라고 표시하지 못하고 베트남산은 베트남 원어인 뜨라 파샤라고 표시를 해버리도록 예. 법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사실 통조림 살 때 거기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지를 보고 사는 거지 그렇죠. 원산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베트남산 똑같은 생선인데 다른 걸로 표시하도록 강제해버려가지고 나름대로 자국의 한 산업을 지켰던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개도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산업에서 정점에 이루어 있는 많은 국가에서도 다 하는 사례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주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자국의 내수시장 규모가 워낙 작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수시장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찾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전자제품을 콘센트에 꽂을 때 그 콘센트 모양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봤더니 외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팔거나 IT 제품을 팔려고 할 때는 한 국가 때문에 그 콘센트 모양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진입장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국의 IT 관련한 기업들을 더욱더 육성하려는 뭐 그런 방식을 좀 추구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개발 도상국만 한 게 아니고 미국과 같은 일본과 같은 큰 나라도 보호무역 한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죠. 좀 씁쓸하네요, 그래도. 그런데 이걸 씁쓸하게 보실 건 아니고요. 예. 사실 냉정하게 좀 바라보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주력 산업들들 역시도 우리가 보호무역이라는 일정한 안전막 속에서 우리가 발전시켜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좀 특이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 시절에 외국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는 커다란 국제 이벤트를 처음 개최했었을 때 우리도 이 시기에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을 육성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정부에서는 그래서 생수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전에는 생수라는 것은 돈 주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시는 물을 돈 주고 사서 먹게 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생수는 돈 주고 파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외국 국민들은 외국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풍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 기회에 이제 생수 산업을 육성해 보자라고 해서 열었는데요.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생수도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일정 수준 국산 기업들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보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우리나라가 취했던 전략은 유통기한을 좀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생수, 소금, 설탕은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뭐 충분히 그냥 소진될 수 있을 만큼의 유통기한을 예. 넉넉하게 잡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 당시 통상적으로 2년에서 5년을 잡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수 유통기간을 얼마로 그 당시 잡았냐면 6개월로 잡아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진출하기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그렇죠. 바뀌어버린 거죠. 예. 바로 이게 외국을 꼭 탓할 것은 아니고 모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무역이라는 건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보호무역이 없었던 적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우리가 IMF 때라든가 또 OECD 가입 때라든가 그때 우리가 가입하면서 그 조건으로 보호무역 주의를 조금 탈피하고 자유무역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의 여러 가지 표면적인 조치인 예. 관세를 고율로 부과한다든가 덤핑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표면적인 보호무역의 수단들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보호무역의 조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센트 모양을 바꾼다든지 유통기한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국방과 관련된 기술들은 외부에 함부로 유출하지 못한다든가 예. 별의별 명목으로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WTO에 위반 안 되게끔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네요. 아. 이 프랑스도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백색 가전이 프랑스에 아주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프랑스 가전 회사들이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여러 가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일본이 똑같이 WTO에 이건 부당하다라고 제소를 해가지고 일본이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프랑스가 뭐 관세를 다 철폐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느냐? 그때 프랑스가 했던 방법은 되게 재밌는 방법이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백색 가전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프랑스 여러 항구 중에서 딱 하나로만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항구에서 세관 업무를 하는 세관원을 딱 한 명만 배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구에 배가 정박하고도 내부로 들어오는데 몇 개월 이상씩 걸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호무역이라는 건요. 정말 그 방식과 전략 전술이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보호무역 해버리면 문제도 굉장히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요. 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하고요. 그다음에 이란하고 미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이거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호무역 기조가 높아질 것 같은 움직임이 많거든요. 예. 이렇게 보호무역 기조가 서로 경쟁적으로 높아지다 보면 결국 많은 기업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것은 글로벌 경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장세를 좀 저해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위해 요소가 되죠. 예. 아까 위원님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우리도 맞대응하는 거 어떻습니까? 보복에는 같이 보복으로. 그것도 유의미한 전략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보복을 했었을 때 예. 그냥 방관했었을 것보다도 아까 우리 중국 사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히토로 가지고. 예. 바로 일본이 꼬랑지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함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분명 유의미한 수단입니다. 대신 여기선 분명한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게 꼭 필요하죠. 예. 우리에게 그런 카드가 있을까요? 뭐 사실 면밀하게 따져보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서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너무 얽히고 설키게 무역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많아서 이 계산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것도 네티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공공 부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세계적으로는요. 어떤 국가의 교섭력을 높이는데 반드시 큰 역할을 하는 게 국민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통상 관련 협상을 하러 어떤 우리의 그 외교관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외국 파트너를 만났을 때 TV 딱 틀어주고 자 봐라. 우리 이렇게 격렬하게 시위하고 불매운동을 하는데 라고 하는 걸 보여줬을 때 분명 우리에게 교섭력에 우위가 있거든요. 당시 중국도 일본이 이런 어떤 불편 부당한 일을 했었을 때 진짜 일본의 혼다 매장을 진짜 테러를 한다라든가 일본 맥주를 진짜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플러스 요인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예전에 그 월남 파병 시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월남 파병을 반대해서 그래서 사실 미국으로부터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내긴 했거든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때로는 정부에게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국민들의 움직임인 것 같은 게 역사적인 이미 확인된 내용이죠. 그 중국은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공권력이 같은 수위로 대응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게를 부셨을 때랑 중국 가게를 부셨을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달리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산 자동차를 살지 말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차 사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국민들은 우리가 알아서 국민 감정상 할 수도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기가 또 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지금 네티즌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요. 충분히 국민 감정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일본 여행 자제하자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업계가 울상이라고. 뭐 이제 다른 데 가야죠, 뭐. 이 내수 경기 안 좋을 때 국내 여행 좀 가주셔야죠. 이거 좋네요. 네. 예, 그래요. 예, 일본으로 해외여행 안 가고 국내 여행. 저도 이번 주가 때 그러면 국내 여행을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결과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은 어기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사실 일본도 이게 장기화되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제스처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거 판결 나는 데까지 상당한 소요가 들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그 기업들의 반발도 일본 정치권에서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피해자 여성 한 분이 사망하셨고요. 3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예, 또 안 좋은 속보를 전해드려서 죄송하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어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까지 우리가 나름 우리 정부는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와 관련된 부품 소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하청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 실트론이라든가 SKC, SN, STEC 이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소재 관련한 업무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들 회사들의 어떤 역량과 캐파를 좀 빨리 늘려주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국산화율을 높이는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을 여러 가지 통상적인 가장 우호적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던 그 리스트에서 빼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다양한 업무를 보는데 통상 관련한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큰 차질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만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갑자기 또 다른 형태의 또 제재 수단이 또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또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 이걸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대응책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무역 분쟁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들 비자 주지 않겠다. 무비자로 지금 90일짜리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치졸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호 국가 간의 보호무역 기조가 만연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정말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요. 감정 싸움. 네. 이게 정말 무역하거나 교역하거나 이런 게 정말 큰 손실이 돼요. 그 손실은 분명 그 양 국가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있는데요. 형이 이제 다 커져가지고 안 쓰는 물건을 동생이 그걸 편하게 쓰게 하거나 동생이 가진 물건을 또 안 쓰는 누군가가 또 쓰게 하면 그게 서로 간의 편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장벽을 막고 뭔가 블록을 한다? 당연히 그 참여자들은 모두 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양 국가 모두 손해가 된다라는 인식 아래 조금 뭔가 빨리 좀 해결이 되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죠. 박 의원은 맥주 좋아하십니까?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일본산 맥주. 사실 뭐 수입 맥주가 요즘 싸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간간히 마시는 편이긴 예. 한데 뭐 사실 뭐 이제 앞으로 잘 골라야죠. 예. 일본산 맥주를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아유 한번, 왜 이러세요? 예. 조심한 말씀을. 한번 얘기 들어봤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